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요 야당들은 인사청문회 할 필요도 없다, 바로 사퇴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해보자, 그리고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그야말로 의혹일 뿐이다,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그래서 정의당의 태도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이 반대한 후보자들은 장관 임명이 안 됐다. 그래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후보자는 안 된다. 그러면 정의당은 과연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을까요? 추혜선 정의당 수석 대변인과 통화를 해봤는데 정의당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11월 10일 날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청문회까지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만 정리했습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제 후보자인데 지금 나와 있는 논란이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좀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엄중하다, 시기가. 사실은 뭐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후보자의 어느 불일치의 문제, 또 가치의 문제, 이게 국민 눈높이에 좀 벗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좀 철저히 거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낙마하고 검증 절차에 대한 시스템들을 제대로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비슷한 논란들이 제기가 되고 문제가 드러나는 건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또 이 당의 지도부가 이제 논의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에 정의당의 데스노트 적중률 이런 걸로 회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기되는 부분에서 편하게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시기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화하고 설득하고 하는데요. 그 쪼개기 증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게 합리적 절세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게 바라봐주죠. 네, 정의당 추혜선 수석 대변인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요. 고민이 역력한 기색이 역력하죠.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혜선 정의당 수석 대변인 이야기, 아직 입장은 정리하지 못했다는 건데 네. 방점은 비판적이다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점은 청문회까지 가서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좀 묵인으로 이어질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때 정의당 입장이 딱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송영무 장관 당시 후보자죠. 그때 이제 고액 자문료랄지 방산 브로커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왔을 때 정의당 입장이 그랬어요. 이건 대단히 국민 정서에는 어긋나지만은 청문회 때까지는 보고 가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장하고 지금 홍종욱 입장하고 홍종학 후보자 때하고 약간 좀 입장이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정의당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랄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랄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냈었고 바로 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죠.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비판적이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후보자가 낙마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 입장은
일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정의당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지키고 옹호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이런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이 선뜻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왜 이러는 건지 선뜻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최혜선 수석 대변인과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야당의 또 언론의 지적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정의당이 뭔가 좀 스탠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흔들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유일한 그 진보 정당이고, 지난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받았던 인기의 그 바닥에는 진보 정당의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죄송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은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고요. 지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의당이 반대했던 그동안 후보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에서 했을 때 큰 정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 큰 정부,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서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엄호를 한다면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홍종학 후보자 건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찌 보면 국민의당보다 좀 더 선명하지 못한 애매한 입장을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 문재인 정부하고 정의당이 어떤 연정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진보 정당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집권 가능성까지 열려면 이 문제에서 정의당이 이 스탠스를 갖고 간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고 동시에 지금 취임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조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야당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찬원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이 입장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 보수 야당으로부터 사사건건 사실은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라보는 마음이 정의당 입장에서도 비판하고 싶지만 보수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면 뭔가 좀 안타깝고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죠. 물론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은 절대로 반대하겠지만 근데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도드라지지는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낙마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라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의당 앞에서 또 말씀하셨지만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좌쪽으로부터의 비판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탐대실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정권 초기에 오뚜기 회장을 재벌총수들 모임 자리에 불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삼성이라고 하는 데가 이 소위 뭐라 그럴까요? 세습, 이 증여 과정에서 편법을 쓰다가 그게 불법으로 이어져가지고 국정농단의 한 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제대로 내고 상속한 오뚜기를 불러가지고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홍종학, 그러니까 오뚜기로 벌어들인 그 국정 철학의 5년의 가치를 홍종학 후보자로 다 까먹어버리게 생겼단 말이죠. 홍종학 후보자가 뭐 탈세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오뚜기를 불러서 우리는 이렇게 세금 제대로 내고 상속 제대로 하는 그런 건전한 자본주의를 만들겠다가 대통령 5년의 국정 철학인데 세금을 갖다가 재벌은 그러면은 제대로 세금 내고 일반 국민들은 합법적이지만 절세하고 편법 쓰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탐대실 아니냐. 갓두기로 벌어들인 민심을 홍종학으로 날려보낼 수는 없다.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5년의 국정 철학을 지켜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더 유지해가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조금 더 문재인 정부의 이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좀 더 비판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지킬 수 있게끔 좌로부터의 비판을 건강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창환 교수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단히 비판적이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의 데스노트는 박창환 교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박창환 교수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후보자들이 거의 또 낙마를 했어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박창환 교수의 종합적인 평가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겁니까?
홍종학 후보자가 뭐 능력이 있고 또 그동안의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견해라든지 중소기업의 어떤 앞으로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마지막을 찍는 지금 마당인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앞으로 국정 동력을 지금 뭐 예산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당의 협조나 이런 거를 못 받을 상황인데 그럼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돌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얻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뚜기라고 하는 그런 세금 낼 거 다 내고 상속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가치가 철학이 인사에서 녹여나지 않는다면 뭐 자기들도 별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탐대실하지 말자. 마음 아프더라도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홍종학 후보자 마음 아프겠지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찬환 교수님 그 말씀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인사라인, 인사검증 책임졌던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겠죠. 불가피한 것이고 지금까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광폭 소통 행보를 통해서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할 말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후보 시절에 분명히 얘기했던 5대 불가 원칙도 깨진 지 오래고 그다음에 과연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홍종학 후보자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권은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이제 안 지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인사 시스템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에 있어서 지지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조속으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공지지도에서 모든 것이 그 양해가 되는 장면이지만 이런 잔매들이 쌓였을 때 과연 전문가들이 내년 6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의 초심 또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촛불 정신,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희석된다면 그건 사실 정권 유지에 적색 경보가 켜지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대목이 뭔가 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기사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억울한 면, 화가 난 측면, 그다음에 어찌 보면 자기 진영들 내에서는 망원경을 들이대고 상대 진영에서는 현미경을 들이댄 이른바 내로남불의 정서가 내부적으로 팽배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청와대 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작동 에러가 나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답답해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이 얘기가 사실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언론인 출신이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 발언이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가라앉히기보다는 오히려 키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분의 지적에서 지금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지금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공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건데 기자 여러분들은 기사 쓰시는 대로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거죠. 오늘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기득권의 조직적 저항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미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명백한 불법이랄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이. 홍종학 후보자가 자신의 말과는 다른 삶을 살아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장관이라고 하는 주요 공직을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보고 또 아니면 김현 대변인 표현대로 하면 아니면 말구식, 묻지 말구식 의혹 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나 민주당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오늘도 출근하면서 네. 아무 얘기 안 했습니까?
홍정학 후보자가 거의 지금 기자들 피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부 기자들 예.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밝히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청문회 관련해서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진낙마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요. 청문회 전에라도 뭐 기자회견이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봐서 청와대와 홍종학 후보자 본인은 어쨌든 자진 철회 또는 자진 낙마 이런 선택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오늘 한 얘기는 박성진 전 후보자와 비슷한 수순을 밟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진 전 후보자도 기자회견 한 차례 했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까지는 갔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종학 후보자 어쨌든 간에 청문회 전이라도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오늘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 아마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마지막 국무위원 후보인데요. 마지막까지 인사 참사가 정말 끝판왕으로 종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여권과 청와대에서 우리 홍종학 후보자의 증여 방식이 법과 제도 사이에서 진행된 합리적 선택이었고 상식이라 그럽니다. 홍종학 후보 스스로 사퇴해야 되고 집권당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 결단도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 보니 꼼수도 참 다양합니다. 청와대는 이를 상식이라고 옹호하지만 증여받은 재산도 없고 또 세금 빠져나갈 방법도 모르는 정직한 국민에게는 그런 상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홍 후보자의 행위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말하기가 좀 지쳤습니다만 연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와 여당으로 볼 때는 애물단지겠지요. 이미 한 사람이 낙마한 마당에 또 낙마시키고 새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아마 이대로 국민들의 비판이나 저항이 있더라도 밀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만은 애물단지는 끝까지 가져가봐야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애물단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즉시 깨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애물단지는 즉시 깨트리는 방법밖에 없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요 야당들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만두고 새로 후보자를 지명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반대 의견 계속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고 그런 상황을 내시면 바라는 걸까요? 예산국회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하겠죠. 그 앞에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터진 겁니다.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은 홍종학 후보자를 밀어붙여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사정이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깨질 상황이고, 한국당은 박근혜 출당 등등 해서 굉장히 내부 싸움이 치열한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공학적으로 보면 불감청이한 고소원이죠,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적격한 여론이 좋지 않은 후보자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와 여권과 기싸움을 하고 있다면 내부 문제가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차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따진다면 화장실에 가서 좀 웃을 수 있는 어떤 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가 어쨌든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국민 박수 받을 거리가 없는데 이 안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국민 정서와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합법적인 국세청에서 권하는 지혜로운 절세의 방식입니다라고까지 청와대 관계자가 친절히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보수 두 야당 입장에서는 이 홍종학 후보자 건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또 예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호재인 것이고, 주호영 대표는 말하기가 지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좀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속내도 좀 보입니다. 예. 박 교수님 혹시 홍종학 후보자 누가 추천했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은 게 있어요? 아니, 저 특별하게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걸 알고 만약에 추천을 했다 그러면 너무나 안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보수 야당으로부터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좀 뭐 문재인 정부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분들인 것 같은데라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눈높이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봉급생활자들은요, 절세할래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금 다 떼어갑니다. 근데, 지난 촛불을 왜 들었습니까? 삼성의 그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세금 몇 푼 내고 그걸 다 물려받은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분노한 거거든요. 근데, 편법이든 뭐 절세든 뭐든지 간에 이제까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뭐 이랬던 분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논란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정면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아까 뭐 말처럼 뭐라 그럴까요? 보수 야당으로부터의 공격과 똑같이 그런 민심을 받아들인다면 이거야말로 인사에 대해서 초심을 잃은 거죠. 그런 점에서 누가 알고 추천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몰랐다면 모른 대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끌고 가봤자 지금 국면에서 정기국회 국면에서 좋을 게 없다. 빨리 저는 뭐 본인이 결심을 하든 뭐 내부에서 하든 좀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민주당 홍익표 의원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홍종학 후보자가 물려받은 재산이 37억이랍니다. 총 37억인데 그중에서 세금으로 12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낸 거죠. 그러니까 낼 세금은 다 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고위공직자를 인선할 때는 이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는 높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인물로 주요 공직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하게 이야기해온 그런 인사와 관련한 원칙 중에 대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집요하다면 집요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파동 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추천한 사람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의 50명 가까이 계속 추천했다가 안 하고 그래서 50번째로 거의 추천됐다는 인물인데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사추천 실명제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횡령의 5대 중대범죄,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면은 5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현재까지 홍종학 후보자 이 5대 원칙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야당이나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청와대에 고심은 깊어갈 것 같은데요.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이 편법적인 상속 이런 부분 분명히 바로 잡겠다. 탈세 철저히 바로 잡겠다. 이런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는데 하나의 배경이 됐을 것 같은데요.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했던 발언 여러분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에 장녀에게 반포동 아파트를 증여하시죠. 이게 42평 아파트고요. 증여 가액은 13억 원이고 당시에 이게 시세는 약 한 16억 정도로 돼 있고요.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가격 폭등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 때
후보께서는 장녀에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는 이런 걸 하세요. 왜 증여를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하신 거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들내는 거죠. 이거를 증여하셨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들내시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또 그건 각자 가진 거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증여대로의 세무사한테 절세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따라서 이게 5월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이나 8월에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게 있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는 지금 증여세를 포탈한 게 되는 거죠. 양극화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구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서민 중산층의 민생 파탄이 당장 문제가 되고요.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요,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들만 가지게 되고 나는 아무리 일해도 안 된다. 제가 국회 기획재정이 와서 대한민국 국세청에다 강력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발 과학세정을 좀 합시다. 데이터 세정을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리하게 데모하지 세무조사 해가지고 그 서민들 때려잡지 말고 제발 데이터 분석해서 그 탈세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좀 잡아냅시다. 미국의 재벌들이 미국의 대기업들은 얘기하잖아요. 왜 증여세를 없애느냐? 왜 유산세를 없애느냐? 내가 내겠다. 한국 재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저 그냥, 근데 이게 경제를 망치는 건지 미국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소신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편법적인 세금 탈루 이런 부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강한 소신을 밝혔고요. 또 최근에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윤춘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금은 다 냈다.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다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 측의 설명이긴 하지만 국민들이나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틀린 것 같다. 다른 것 같다. 이 부분이 본질 아니겠어요?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국민적인 그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특히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예전 공직자들의 그 도덕성이랄지 이런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종학 후보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요. 홍종학 후보자의 이른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증여가 주로 이루어진 게 2014년부터 2016년이에요. 의원을 달고 있을 때고요. 아까 주로 인용이 됐던 저런 발언들 했을 때가 2013년에서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옳은 말 다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로는 법을 좀 피해가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저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 청와대나 여당이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박 교수님 딸한테 이렇게 건너뛰어서 지분의 4분의 1을 증여하지 않고 그 부인이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그 국민들이 가뚜기에 열광을 했습니까? 오뚜기. 예. 거기 열광한 이유는요. 다른 재벌들은 어떻게든 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안 되면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조금이라도 세금 덜 내고 자식들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어요? 근데 오뚜기는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1,000억 대의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환호를 받은 거예요. 세금 낸 게 환호 받는 거, 낼 거 낸 건데 그렇지 남들이 다 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향후 국정지표 5년의 과제 중에 하나로 내세웠으면 장관쯤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금 상속을 갖다가 제대로 상속받고 그리고 그 상속세 낼 거 다 내고 무슨 절세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금 당당하게 내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것으로 비춰지는 사람이 국무위원 중에 한두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의 정기국회도 돌파할 수 있고 5년 동안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의지가 있구나. 이걸 국민들이 가뚜기 열풍 속에 담고 있는데 그걸 청와대가 못 보면은 저는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들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여당인 민주당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늘 말이죠.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증여 과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이 있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띄어져 있는 이 절세 관련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국세청이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종학 후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책 등으로서 가배 행포를 막아내는데 앞장선 경제민주화 전도사였습니다. 국가 발주 사업에 중견 중소기업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면세점 중소기업 진출,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의 연대 보증 요금 금지, 개인 사업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분입니다. 저는 이 분야말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홍종학 후보자야말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가장 적임자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띄어져 있는 그런 절세 방식 그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세금 낼 거 다 냈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많은 분들, 야당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문제로 지금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홍종학 후보자가 편법적인 증여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한 대를 건너뛰어서 외할머니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논란 앞으로 계속 어떻게 전개될지 홍종학 후보자가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인사청문회 전에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만들게 될지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금 폭풍 전야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은 당이 쪼개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를 놓고서 당내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여러 그런 관리를 비롯해서 관계자들 만났던 얘기, 주고받았던 얘기를 주로 했고요. 그리고 당내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최고위원들과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협의?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협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서로 뭐 생각이 다른 부분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있겠죠.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지금 김태훈 의원이 얘기한 건 어제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저녁 식사 함께 한 자리에서 한 얘기죠? 최고위원들하고 최고위원들하고 오찬한 자리입니까? 네, 오찬한 자리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홍준표 대표도 있던 자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밥 먹는 자리였어요, 점심에. 거기서 이야기는 보니까 방미성과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밥자리가 끝나는 무렵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당내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점심을 재선 의원 15명하고 했어요. 어제는 초선하고 하고요. 오늘 재선하고 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는 보니까 이른바 친박계라고 불리는 그런 의원들은 별로 안 왔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면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 말을 했답니다. 뭐냐면 내일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른바 출당 문제와 관련해서 표결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일 분명하게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예. 친박계 인사들이요? 아니요.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의견을 안 한다고요? 표결을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자유한국당 당원이나 당규를 해석하는 데 따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는 최고위원들이 표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윤리위에서 출당 권유를 한 지 열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출당 조치가 된다. 또 이런 유권 해석도 있더라고요. 해석이 지금 이제 뭐 23조 1항과 2항의 그 문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의 각자 어떤 관점에서
따라 이제 해석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23일 날 박근혜 대통령 윤리위에서 탈당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지나면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자동 출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 것 같고 친박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좀 주목해봐야 될 게 홍준표 대표의 입도 아니고 정우택 원내대표의 얘기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어쨌든 최고위원회는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로 가서는 좀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 서서 홍준표 대표 입장을 좀 어머사격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가지고 표결에 붙이지 않고 23일 그 윤리위 권고 이후에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통보하고 출당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일 최고위원회가 연기되거나 그럴 리는 없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내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당원 당규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23조 1항은 윤리위원회에 출당 권유가 있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 자동 제명 처분하는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항은 어떻게 되었냐면 당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결정이 되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별도의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출당 처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러고요. 예. 다만 지금 김태우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친박계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에 분명한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홍준표 대표는 사무총장이 열흘이 지나서 자동으로 제명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는 내일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여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바로 이런 조치들이 선행돼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당대당 통합을 하든지 이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 내부 분위기는 또 어떤지 이 부분도 자유한국당 움직임과 상당히 맞물려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 자강파죠. 바른정당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지금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거나 돌아갈 때가 아니다. 전당대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점점 외로워지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오래전에 제 생각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통합 전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합 전대는 통합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좀 탈당을 막기 위해서 전대를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는 전대에 늦출 수 없습니다. 예. 박상원 박사님 보시기에 바른정당 전당대회 예정대로 될까요? 네, 23일인가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가 뭐 텔레비전 토론에도 지금 준비가 그렇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제 5일을 마지노선으로 했는데 TV 토론 후보 그 다음 날입니다. TV 토론 가버리면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의 이제 13일 전대에 출마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강파 의원들입니다. 뭐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등등해서 그렇기 때문에 8명은 일단 뭐 이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6일날 탈당한다. 신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 조치가 되면 나간다라고 이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애시당초 이제 전당대회로 간다.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좀 가는 형태고,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몇 분의 입장은 좀 아직은 좀 정확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좀 재밌는 얘기가 됐습니다. 홍준표, 김무성, 유승민이 각자 출마하는 통합전당대회를 하자. 근데 이게 참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시기상 좀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각 진영이 각자의 길을 가는 형국인데 큰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한국당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출당만 기정사실이 된다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 건과는 무관하게 8명은 일단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 적을 올리고 나서요. 상당히 또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 사실 남경필 지사가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라든가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나타냈는데, 갑자기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 전당대회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버리니까 남경필 지사 현실론에 결국은 고개를 숙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자강파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각자 다 자강파도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는 이제 백가쟁명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남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향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선거 연대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연대가 돼야지 이제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볼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가다가는 결과적으로는 남지사의 재선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재편이 돼야 되는데 자강파 보아하니 이게 앞으로 이게 뭔가 연대론보다는 이제 너무 소수로 남게 되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남경필 지사의 이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내고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풍찬 노숙을 하더라도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통합을 하든 뭐라든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통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는 것 같고요. 어저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랬나요? 지금은 국민들에게 통합의 명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바른정당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과 차이점을 못 보여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기국회에서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왜 보수의 혁신이 필요한지 보여주고 정 안 되면 내년 3, 4월에 가서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냐. 이게 이제 어저께 유승민 의원의 멘트였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남경필 지사도 결국에는 선거 전에 좀 합쳐지는 어떤 방식은 바른정당에서 원하는 어떤 혁신의 모양새를 갖춰야 되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좀 속내가 좀 읽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남경필 지사 이런 말은 했죠.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독불 장군인 건 맞는데 우리가 그토록 하려고 했던 이른바 박근혜 세력의 척결이라고 하는 것을 홍준표 대표가 해낸 것,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고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일이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림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보면 그런 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 익힐 수도 있겠죠. 자유한국당 내부 움직임, 바른정당의 내부 움직임, 두 당의 통합 여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정치는 명분과 현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타협하는 것이 정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른정당 만들었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당을 떠나면서 했던 이야기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